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리데오 글로리아 피지컬 케미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23장 솔리드 스테이트 케미스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3강입니다. 그래서 3강은 조금 토픽이 슈퍼 컨덕티비티, 그러니까 초전도체, 그리고 퀀텀 세미컨덕터니까 퀀텀 다트 뭐 이런 문제들 조금 저희 책이 지금 저희가 실비 알버티 바웬디 피지컬 케미스트리 4판인데 2005년도 책이에요.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그런데 이론에 충실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 해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금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하는데 좀 첨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울 수가 있죠. 그래서 내용을 좀 보완하고 이론에 충실하면서 또 내용을 좀 보완하고 해서 좀 최근 것들 업데이트해서 그렇게 제3강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제 슈퍼컨덕티비티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장의 11절인데요. 그 슈퍼컨덕티비티 뭐냐 하면은 보겠어요. 그 엘렉트론, 그러니까 전기가 전도되는데 엘렉트리컬 커런트가 있는데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저항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무한대인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슈퍼컨덕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보통 온도에서는 안 되고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메탈이었는데 전기 전도도를 하는 메탈이거나 부도체가 어떤 그런 거였는데 어떤 온도가 이하로 내려가니까 그 어떤 온도 이하에서는 이런 저항이 0이 되는 그 슈퍼컨덕티비티가 나타난다. 전환 온도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슈퍼컨덕팅 트랜지션 템퍼러처 TC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TC 이하에서는 슈퍼컨덕팅 트랜지션 템퍼러처 이하에서는 그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물질들을 슈퍼컨덕터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언제 발견이 됐냐면 1911년이에요. 그러니까 110년 이렇게 됐죠. 딱 110년이네요. 카머닝 오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케 카머닝 오넥스가 제가 보니까 네덜란드 더치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수은에 여기 머큐리 있어요. 머큐리에 수은의 온도, 수은의 저항을 측정해요. 수은은 금속이니까 액체지만 전기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을 측정을 해요. 근데 온도를 낮추면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헬륨 템퍼러처가 되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가니까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메탈이에요. 컨덕터인데 그 레지스티비티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온도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4.2K 그 헬륨의 끓는 점이죠. 우연히도 거긴데 거기가 되니까 저항이 0이 된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슈퍼컨덕티비티를 처음 관찰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기 전도도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슈퍼컨덕터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기장이 가해지면 그 자기장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장이 있으면은 도체들은 그 자기력선이라고 그러죠. 그게 페니트레이트, 자기장이 그렇게 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즈너 이펙트라고 말합니다. 마이즈너 이펙트는 뭐냐면 그 슈퍼컨덕팅 스테이트, 그러니까 보통 상태에서 슈퍼컨덕팅 스테이트로 될 때, 다시 말해서 TC 이하로 온도가 떨어질 때란 얘기예요. 그럴 때 마그네틱 필드를 완전히 소멸시킨다,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보통 도체가 있으면 전자가 있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가 가해지면 마그네틱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게끔 커런트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래도 도체이기 때문에 일부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는데 이 슈퍼컨덕터의 경우는 100% 완전히 그 페니트레이팅 마그네틱 필드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exclude, 배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퍼펙트 다이아마그네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 어디서 제가 써놓던 것 같은데, 약간 퍼펙트 다이아마그네티즘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마이즈너 이펙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컨덕터는 레지스티비티가, 그러니까 저항이 0이 되는 것 플러스, 그리고 이렇게 마이즈너 이펙트, 그러니까 자기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슈퍼컨덕터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스너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그네틱 레비테이션이 부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상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건 좀 최근에 발견된 슈퍼컨덕터인데 이게 헬륨 템퍼러처, 그러니까 헬륨 템퍼러처 4.2K거든요. 그거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그건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액체 질소는 많아요. 액체 질소는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액체 질소 온도가 77K예요. 끓는 점이. 그래서 77K보다 이상인 거는 액체 질소 보여주면 슈퍼컨덕티비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YBA2CU3O7 이게 TC가 90K예요. 그러니까 77K보다 높죠. 그거 펠렛 그 조각에다가 밑에는 이제 저기 반대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자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그 리퀴드 헬륨 보여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그냥 쭉 떠버리는 퍼펙트 다이아마그네틱이니까 자기장을 완전히 반대로 상쇄하면서 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뜨게 되는 이런 겁니다. 이거 이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 이제 그런 거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번 그 다뤄볼까 싶은데 자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부상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이펙트가 있는데 이 걸어준 자기장이 너무 세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그보다 더 세게 자기장이 걸리면 이 슈퍼컨덕터의 어떤 성질들이 슈퍼컨덕티비티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라지는 자기장의 세기를 크리티컬 필드라고 그래요. 그 크리티컬 필드 스트렝스 HC라고 그래요. 그래서 HC보다 더 큰 자기장이 걸어주면 슈퍼컨덕팅 그 성질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슈퍼컨덕터를 우리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타입 1 슈퍼컨덕터, 타입 2 슈퍼컨덕터 그러는데 타입 1 슈퍼컨덕터는 자기장을 세게 그 HC 크리티컬 필드가 딱 걸리면 그 순간에 그 모든 슈퍼컨덕티비티가 사라져요. 그게 타입 1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 되는 부분에서는 그 중간 상태가 나타나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저기 무늬 있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슈퍼컨덕팅 스테이트가 있고 부분적인 보통 노멀 스테이트가 있고 노멀 메탈 보통 금속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트인데 그걸 바로크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순수한 금속 슈퍼컨덕터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예외가 니오비움하고 그 요새 하는 카본 나노튜브,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그렇죠. 뭐. 카본 나노튜브 이거는 타입 1이 아니고 이거 왜냐면 카본이 퓨어하지만 보통 퓨어 엘리먼트로 된 슈퍼컨덕터들은 보통 타입 1이다. 타입 2가 있겠죠. 그럼 타입 2는 뭐냐면은 어떤 마그네틱 그 크리티컬 마그네틱 필드가 걸려요. 그때는 보텍스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보텍스 스테이트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아직도 그 레지스티비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은 없어요. 그런데 그 슈퍼컨덕터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마이스너 이펙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레지스티비티는 0인데 그 마그네틱 필드는 페니트레이팅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텍스 스테이트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더 센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크리티컬 필드 2가 걸렸을 때 이제 슈퍼컨덕티비티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2단계로 되는 걸 뭐 2단계니까 타입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2 슈퍼컨덕터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911년에 발견이 되고 한동안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슈퍼컨덕터가 컨덕티비티라는 물리적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설명 못했는데 이게 1957년이 됐을 때 세 사람입니다. 존 바딘하고 레온 쿠퍼 그리고 존 로버트 슈리퍼 이 세 사람인데 그래서 그 약자가 바딘의 B, 쿠퍼의 C, 슈리퍼의 S에서 BCS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BCS 시오리가 나와요. 그래서 BCS 시오리가 1910년에 아무튼 슈퍼컨덕티비티에 대해서 뭐 좀 증명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이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세 사람이 1972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그 슈퍼컨덕터의 어떤 슈퍼컨덕티비티를 설명할 수 있었던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패턴, 주안점은 뭐였냐면은 이 쿠퍼 페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가운데 쿠퍼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쿠퍼 페어가 뭔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렇게 금속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레티스가 있어요. 레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통 엘렉트론은 네거티브 차지가 있죠. 그럼 엘렉트론 리펄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페르미온이에요. 스핀이 2분의 1이고 스피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스핀이 반대 스핀 퀀텀 넘버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는 건 이게 스핀 페어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스핀 페어링을 합니다. 스핀 페어링 하지만 사실 리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핀 페어링 하는 걸 페어를 묶어주는 거를 뭐가 하냐면 여기서 이제 트램폴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뭐 트램폴린이라고 그러는데 트램폴린이 뭐냐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왜 깡충깡충해서 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좀 뭐라고나 이거 어떤 판판한 판이 있고 스프링 같은 걸 달아가지고 스프링이 아니고 이렇게 넓은 멤브레인 같은 게 있고 그 위에서 애들이 저도 가끔 모르겠어요. 아무튼 뛰고 그런 거고 있거든요. 그 트램폴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트램폴린에서 한 놈이 팍 뛰어서 쭉 들어가면 옆에 있는 애도 그쪽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유리합니다. 그 경우에. 그래서 한 엘렉트론이 있어서 그 엘렉트론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엘렉트론이 지나가면서 여기 파지티브 코어들, 그러니까 뭐 금속의 경우는 이제 엘렉트론은 이제 프리 엘렉트론이 되고 밸런스 엘렉트론이고 코어들이 파지티브 차지가 그러니까 양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엘렉트론이 이것들을 당겨줘요. 어트랙트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페어하고 같이 페어링된 다른 엘렉트론 있잖아요. 이건 반대로 무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핀 플러스가 이쪽으로 스핀 마이너스 이쪽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더 가까워지니까 이걸 당겨주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엘렉트론이 스핀 페어를 이룰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페어 되는 거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한 스핀 가진 것을 이 스핀 페어 된 걸 우리가 쿠퍼 페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이펙티브 스핀은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죠. 그럼 제로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2분의 1의 정수배가 아니고 그냥 보통 정수 갖는 거죠. 엘렉트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페르미온. 왜? 스핀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정수배는 건 페르미온. 근데 이렇게 해서 페어가 돼서 이펙티브 앵귤러 모멘텀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쿠퍼 페어는 통으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보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손 콘덴세이션 할 수 있어요. 보손은 페르미온은 한 레벨에 한 스테이트에 하나 입자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손은 같은 스테이트에 infinite number, any number of particle이 그 스테이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쿠퍼 페어, 그러니까 엘렉트론들이 전부 다 the lowest state, ground state에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온도가 굉장히 낮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TC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upercritical transition, 그러니까 supercritical transition point, 그 템퍼러처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그게 굉장히 낮으면 글로 온도가 상당히 낮을 때 제일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모든 엘렉트론이 다 컨덴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보다 조금 에너지 레벨이 높은 데가 있죠. 거기가 한 few 밀리볼트 이상 되는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컨덴스 했으니까 제로 레벨에 있으니까 왜냐면 KT보다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밀리볼트라도. 그래서 온도가 낮으니까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죠.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건 컨덕션을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레티스에 충돌함으로써 레지스티비티가 생기는데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전부 다 움직이게 되니까 레지스티비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지스티비티가 저항이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BCS 이론입니다. BCS 이론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고요. 이걸로 대부분의 이제 슈퍼 컨덕티비티에 관련된 성질, 마이스너 이펙트도 그렇고, 뭐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금속 내지는 이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아이소토프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아이소토프니까 질량이 변하니까 이 모듈레이션, 원자핵들이 이것의 페어링에 관계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런 효과 이런 것 등등을 이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1, 2, 3 컴파운드, 그러니까 새로 발견된 그 이노게닉 세라믹 슈퍼컨덕터들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그 잘 몰라요. 그게 참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1957년이었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한 30년 이렇게 지나요. 그럼 1986년에 있을 때 알렉스 뮬러하고 조지 베드노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마 스위스 쭈리히에 있는 IBM 랩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BAX LA2-X, X가 0.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믹스트, 세라믹이죠. 그리고 이노게닉이죠. CO4. 이것이 슈퍼컨덕티비티가 있는데, 이게 35K예요. 35K.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아까 4.2K 막 그랬거든요.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그래서 하이 템퍼러처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그래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YBA2, CU3, O7, 이거 90K. 그다음 탄탈륨의 주변에서 TL2, BA2, CA2, CU3, O10 이렇게 125K. 그렇죠? 근데 90K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리퀴드 나이트로젠 템퍼러처가 77K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예요. 이건 슈퍼컨덕터가 충분히 되죠. 이건 안 돼요. 이거 35K 이하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건 헬륨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은 집어넣어서 HgBA2, CA2, CU3, 그 다음에 O8인데 플러스 X. 이거는 이제 이게 좀 베이컨 씨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33K. 그리고 이제 HG 0.8, TL 0.2, BA2, CA2, 그다음에 CU3, O 8.33 이렇게 되는 좀 믹스드 옥사이드가 138K. 이게 아마 현재까지는 2015년 기준 TC로 제일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높은 거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런 타입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YBA2, CU3, O7 크리스탈을 특별히 우리가 1, 2, 3 컴파운드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Y가 1이고 BA가 2고 CU가 3거든요. 그래서 1, 2, 3 타입의 물론 이제 베이컨스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믹스드 옥사이드가 이런 하이 템퍼러처 슈퍼컨덕티비티를 갖는다는 거죠. 이 구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그 유니트 셀 여기서 이게 유니트 셀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유니트 셀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걸 좀 옥시전을 좀 그려준 이유가 카파예요, 이게. 카파가 있는데 스퀘어 피라미드가 있죠. 근데 위쪽으로는 스퀘어 플라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스퀘어 피라미드가 있고 스퀘어 플라나가 있죠. 이게 이제 무한히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파하고 옥시전하고, 그리고 카파가 믹스드 밸런스예요. 플러스 2가하고 플러스 3가, 큐프릭하고 큐프로스가 두 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특히 이제 옥시전 레티스에서 마듈레이션 해가지고 슈퍼컨덕티비티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 우리가 발견한, 우리가가 아니라 이제 이게 어디서였더라? 이게 아마 AT&T 벨랩. 예. 그래서 1991년에 뭐를 갖고 실험을 했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버크민스터 플로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축구공 같이 생긴 분자, 그거 좀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크리스탈을 만드는데 뭘 중간에 집어넣어서 했냐면은 K 플러스 이온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옥타헤드랄 사이트, 테트라헤드랄 사이트에 이거 들어가면 스토이키오메트리는 K3 버큐볼입니다. 그래서 K3C60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게 슈퍼컨덕티비티가 나타났어요. 그 물론 별로 높은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19.5도. 그런데 이것을 이 포테시움이었는데 이것을 루비디움으로 바꿔서 해서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크리스탈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TC가 29.5도 됐고요. 시즘 넣은 것이 그 다음에 발견이 됐는데, 이거 만들어서 합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TC가 40K 정도까지. 계속하면 뭐가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리퀴드 나이트로젠 템퍼러처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 2015년도에 그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설파이드인데, 150 기가파스칼 압력을 주니까 슈퍼컨덕티비티가 나타나요. 그게 205K. 상당히 높죠. 룸 템퍼러처는 아주 최고인데, 룸 템퍼러처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야 이제 여름에도 좀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하여간 이런 정도에서 슈퍼컨덕티비티가 나타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예, 예. 뭐, 여태까지 어떻게 되냐면, 보통 1911년 이후에 약 한 6천 개 정도의 슈퍼컨덕터를 사람들이 물질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1911년에 헬륨에서 시작해서 뭐 납, 뭐 니오비움 나이트라이트, 그 다음에 니오비움 틴,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중에 제일 높은 온도로 나온 게 이 계열에서는 그 마그네슘 보라이트라고 그러나 MgB2 이렇게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1986년도에 LABaCuO 이게 나왔는데 여기서 스트리움튬 들어간 거 했다가 이제 YB 1, 2, 3 컴파운드 나오면서 굉장히 높아졌죠. 100, 뭐 90도, 100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했더니 지금 아까 133도 K입니다. 켈빈입니다. 그거 정도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살트 계통으로 수도 있었고 아까 저기 1991년, 95년 그때 당시에 K3C60, 루비듐 C60 그다음에 시즘 3C60 이제 그거였고 그다음에 카본 나노 튜브 가지고 이제 슈퍼컨덕터를 좀 이제 했었고요. 지금 이제 뭐 Fe-셀레늄 아까 H2S가 여기서 지금 제일 뭐 높은 것이 205도 나온 게 2015년이었는데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리퀴드 나이트로젠 템퍼러처 이상만 되면 별로 없어요. 여기 넣어도 이 정도 저기 이거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2, 3 컴파운드 정도 돼야 리퀴드 나이트로젠 갖고 이렇게 좀 해볼 수가 있고, 슈퍼컨덕티비티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저기 CF4는 뭐냐면, 카본 테트라플로라이드, 리퀴드가 좀 더 온도가 높죠. 그래서 이걸 쓰면 뭐, 이거 이상,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리퀴드 나이트로젠 좀 싸요. 이게 제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만 돼도 근데 상업용으로 쓰려면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은. 네. 그래도 이것 사용해서 슈퍼컨덕터 어플리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건데 자기 부상 열차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고 여기 보면 이게 저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건데 그 자기 부상 열차가 돼서 430km 파워 달리고 있고 다음엔 사실은 이게 중요해서 강력한 마그네틱 만들어서 쓰는 게 MRI도 있고요.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그리고 화학과 학생들 많이 쓰는 거는 NMR, 하이필드 NMR 뭐 600메가 요새 기가헬스짜리가 나왔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900메가 NMR로 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프로테인 스트럭처, 솔루션의 프로테인 스트럭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슈퍼컨덕터로 쓰는 NMR 머신 장비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레지스티비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전력을 전송시키는데 저항이 없으니까 파워를 전송시킬 때 로스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로 로스 엘렉트리컬 파워 트랜스퍼 굉장히 좋죠. 저 전력 소모가 어떻게 되나 낭비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 전선을 만드는데 슈퍼컨덕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이게 전선은 이렇게 휘거나 그렇게 쓰게 있어야 되는데 금속을 써야 되는데 금속 그 슈퍼컨덕터는 높아봐야 얼마 안 높아요. 아마 30K짜리가 제일 높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쓰기도 좀 어렵고요. 아무래도 리퀴드 헬륨 쓰든가 아니면 하이드로젠 감압시키면서 쓰든가 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메탈을 쓰는 것이 아까 장비들은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파워 플랜트에서 여기 여기 서울서 대한민국에서 저기 상하이로 보내는 이런 게 아니니까 전력을 거기까지는 대한민국 안에서만 처리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먼 거리 보내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라믹이라도 그런데 결국은 하이 템퍼러처 하려면 세라믹 가야 돼요. 그래도 리퀴드 나이트로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HTS 하이 템퍼러처 슈퍼컨덕팅 파워 케이블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상용화된 겁니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깥엔 물론 코팅이 있고요. 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다 뭘 집어넣냐면 카이로스탯 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리퀴드 나이트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극저온 그 단열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리퀴드 나이트로는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죠. 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리퀴드 나이트로젠 안에가 되는 이제 일단 커퍼 같은 거 구리로 이렇게 싸줘요. 예, 뭐 그렇죠. 전선 만들어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뭐가 냐면 HTS 슈퍼컨덕터 아까 말한 그런 세라믹 슈퍼컨덕터 같은 걸로 자 이게 이제 가공하는 게 문제인데 아 그냥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철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휘지 않게끔 하는 건 딱 만들고 안에다 그걸 또 소송을 해서 딱 만들어 넣으면 돼요. 그럼 수세 파이프니까 회바에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중간에 깨지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충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세라믹을 하면서 시트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걸로 가공을 같이 해요. 가운데 걸로 집어넣고 뭐 어떤 소재로 위아래를 해갖고 테이프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렇게 감아서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운데 이제 카파코어를 넣고요. 어떤 경우는 가운데 파이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퀴드 나이트로젠이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그렇게 완전히 상용화된 건 아니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발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파워 플랜트에서 다른 뭐 도시까지 이렇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 전력을 보낼 수만 있으면 로스가 제로니까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아마 제가 슈퍼컨덕티비티는 이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토픽이 이제 퀀텀 컨파인드 세미컨덕터 스트럭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퀀텀 더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미컨덕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아tom이 하나 있어요. 실리콘 같은 거. 뭐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아tom이 하나 있고 또 아tom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본딩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본딩 오비탈, 엔티 본딩 오비탈 생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본딩 오비탈, 엔티 본딩 오비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한 개, 너 한 개, 나 한 개였으면 여기다 두 개가 들어가서 이게 이제 케미칼 본딩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tom이 많아져요. 뭐 8개라면은 본딩 오비탈 4개, 엔티 본딩 오비탈 4개 이렇게 되겠죠. 예, 4개, 4개 이렇게 됩니다. 아주 많아지면, 굉장히 뭐 여기선 지금 아tom이 26개여서 뭐 본딩 오비탈 13개, 엔티 본딩 오비탈 13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촘촘해지죠. 근데 아주 많아서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몰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밴드가 촘촘해서 뭐 밴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본딩 밴드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밸런스 밴드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있는 엔티 본딩 오비탈에 해당하는 걸 컨덕션 밴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보통 이게 전자를 뭐 오비탈에 하나 가지고 있는 오비탈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는 완전히 다 차겠죠. 위에는 하나도 안 차겠죠. 예,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좀 좀 차이가 있다면은 여기 좀 호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위에 약간 찰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안티본딩 조금은 찰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가 이 사이 이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본드하고 밴드하고 그 차이를 우리가 에너지 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여기 호울을 만들거나 여기 엘렉트론 액세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PN 반도체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 갭이 여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다 에너지를 주면 뭐 밖에서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는 엘렉트론이 일로 올라갈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밸런스 밴드에 있던 엘렉트론이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엘렉트로 컨덕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양쪽 이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컨덕션 밴드의 가장 밑에 있는 그 엘렉트론의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엘렉트론 에너지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쳤을 때 이 갭 에너지 갭에다가 이것의 에너지를 더해주면 되죠. 그 에너지가 이 n분의 이것은 이제 엘렉트론의 컨덕션 엘렉트론, excited 된 엘렉트론의 effective mass입니다. 그러니까 엘렉트론 매스보다는 가벼워요. 그래서 effective mass 분의 마치 이제 키네틱 에너지 할 듯이 hbar 스퀘어 ke 스퀘어 k가 이것은 이제 웨이브 벡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m은 엘렉트론, me 스타 또는 mh 스타는 홀
effective mass란 뜻이에요. 예, 엘렉트론의 effective mass, 홀의 effective mas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K하고 KH는 그 엘렉트론과 홀의 웨이브 벡터. 그래서 이때 엘렉트론 에너지 이렇게 줬고, 그럼 홀의 에너지, 여기 지금 엘렉트론 하나 올라가면 홀이 생기잖아요. 이 홀도 역시 모바일 하니까, 움직이니까, 그것의 에너지가 있는데, EH가 마이너스, 여기서 이 에너지 갭에서부터 따져서 그렇습니다. 이걸 여기를 0으로 접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EMH 분의 H 바이 스퀘어, KH 스퀘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 올라가니까 그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H누라고 그럴 때, 그 H누, 그 프리퀀시를 생각할 때, 그 프리퀀시가 생각하면, 이 포톤에,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어떤 빛을 받아서 올라가니까 그 빛의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가 H누가, 이거 에너지 마이너스 이거 에너지겠죠.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 뺀 거.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거 없이 EG가 있고, 2분의 H 바이 스퀘어가 있고, m2분의 ke 스퀘어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플러스 mh분의 k 스퀘어 kh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알면 이 어느 프리퀀시를 주면 여기서 엘렉트론을 익사이트 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 것이 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보통 릴렉스에서 떨어지면 이것이 나오게, 여기에 대한 에너지 갭에 대한 것이 나오게. 보통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가 있었냐면은 보통 이제 많은 이런 걸 해요. 실리콘 웨이퍼 쓰잖아요. 웨이퍼에다가 디포지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어를 그로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테크놀로지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한쪽 방향으로만 뚝 키울 수가 있고요. 레지스터를 얹혀놓고 거기 필요한 모양으로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서킷트리를 CPU 칩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 회로를 갖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세미컨덕터의 그 스트럭처를 좀 이게 한 디멘전만 자라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드는 가공하는 스케일이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노메타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 엘렉트론 웨이브의 파장보다도 적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스트럭처에서는 당연히 뭐 엘렉트론이니까 또 홀도 퀀텀 메카니컬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하냐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원 디멘션 3D 스트럭처잖아요. 3D 스트럭처인데 그 중에 한쪽만 좁게 만드는 거예요. 나노메타 스케일로 만들고 나머지 모르겠다. 만들어 커져라,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퀀텀 웰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게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게 우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퀀텀 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퀀텀 웰에 보면은 보통 이런 게 없으면 보통 세미컨덕터에 그 에너지 갭이 있으면 에너지 갭보다 에너지가 점점 증가할수록 그 업섭션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그림 하나, 이렇게 보통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이제 말하자면 그 density of state가 적어지니까, 그러면서 갭은 커지니까 이와 같은, 여기 파란색과 같은 그런 업섭션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퀀텀 웰이 생기면 한쪽 방향으로는 디스크리트 컨티뉴움이 아니라 그 양자화가 나타나요. 양자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파인하면 우리가 이론이라든지 뭐든지 여태까지 퀀텀 미케닉스 하면서 9장서부터 쭉 처음에 9장, 10장, 11장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컨파인먼트가 일어난다. 그러면 퀀타이즈 된다, 이렇게 그런 거였거든요. 전부 다 뭐 파티클 이너 박스 안에 컨파인먼트가 일어나니까 에너지 레벨이 퀀타이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디멘전 한쪽으로 컨파인먼트가 일어나니까 그 디멘전의 에너지가 퀀타이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 밴드도 퀀타이즈 되고 그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컨덕션 밴드도 퀀타이즈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굉장히 샤프하게 나타나겠죠. 그런데 한쪽 방향 그렇고 다른 이쪽 방향이나 또 이쪽 방향이나 거기는 컨파인먼트가 없으니까 거기는 프리 엘렉트론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플랫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그럼 이 방향, 이 X방향이라고 볼까요? 이 X방향에서는 이제 이런 스틱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단면이 관찰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1차원의 컨파인먼트가 일어난 퀀텀 웰이고요. 퀀텀 라인 와이어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 어느 방향, 이 방향과 이 방향, 그러니까 이 방향과 이 방향의 컨파인먼트가 돼서 사각형, 뭐 스퀘어가 조그만 스퀘어가 나타났고, 이제 이 방향, 이 방향, 이로는 이제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와이어가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그 업소션 패턴이 이렇게 그 톱니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퀀텀 더트. 이 더트는 이제 세 방향 다 3차원적으로 컨파인먼트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렇게 딱 그 구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이때는 이게 라인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라인 스펙트럼 관찰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톰. 그래서 이게 artificial atom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책에서 했고, 그 그림은 제가 좀 업데이트를 여기저기서 좀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에너지를 보면 이게 뭐냐면은 그 제일 낮은 에너지, 그러니까 아래가 밸런스 본드죠. 밸런스 밴드죠. 밸런스 밴드의 최고 높은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호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화학학생들은. 그다음 루모,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에서 제일 낮은 에너지까지 그거. 그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트랜지션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나노 크리스탈이 그 퀀텀 도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라게 할 때는 보통 정육면체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 거의 스페리컬하게 구형으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박스도 우리가 3차원 박스가 ABC가 같다면, 그럼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모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페리컬 박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스피어죠, 뭐 말하자면. 예, 그러한 모델을 놓고서 이 H누를 계산을 하면, 보통 우리가 파티클 이너 박스 할 때 1차원 파티클 이너 박스가 8ma 제곱분의 n제곱 h제곱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에너지 갭은 이제 들어가고요, 당연히.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하고 그 차이니까 거기에 이제 2r 제곱분의 h 제곱 되고 a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1 써줬던 이유는 이렇게 로이스트 트랜지션이라서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 값이 커지면, r이 커지면 에너지가 작아진다. 즉 R이 커지면 레드 시프트 한다는 거죠. 빨간색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시광선 나온 데서 해본 게 제일 작은 게 1.7 나노메타 R이 2.0, 2.9, 3.3, 4.5, 5.5, 7.2, 8.0, 15.0 했을 때 이 보라색부터 출발 쭉 해가지고 빨간색 지나서, 사실 이거 더 이제 여기는 얼마까지 되나요? 700이면 아직도 빨간색이네요. 예, 제가 봤을 땐. 아니다. 여기는 사실 좀 이게 저기 뭐라구나, 이렇게 거의 그 디퓨즈하게 나타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최고,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그런 데겠죠. 이제 그래도 주황색쯤 되겠네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보라색, 피크 나온 데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면 이렇게 보라색부터 빨간색 쪽으로 레드 시프트 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관찰했고, 이제 뭐 퀀텀 도트 어떻게 만드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코어를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나노 크리스탈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저기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카드뮴 설파이드 이런 거 만들고, 근데 여기에 이제 쉘을 붙여요. 이유는 뭐냐면 이 퀀텀 도트의 스케일이 보면 뭐 1.7 나노메타에서 뭐 10 나노메타 이하짜리잖아요. 이게 컨테미네이트 되거나 이렇게 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호하기고 또 이 사이즈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쉘을 같이 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기 작용기 펑셔널 그룹들을 붙여가지고 리간드를 붙여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모양, 퀀텀 도트 코어 앤 쉘, 그리고 리간드 스트럭처를 이렇게 뭐 어셈블리를 하듯이 만들어내요. 이 나노 크리스탈 크기는 아까 말씀대로 한 10 나노메타 정도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기
나노 엔지니어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퀀텀 더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잠깐만요. 예, 여기서 보면 보통 아까 이제 설명한 걸 잠깐 복습을 하면 이 컨덕션 밴드 있고 밸런스 밴드가 있어서 밴드 갭이 있었는데, 이 컨파인먼트를 시킨다고 해서 디멘전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디멘전을 줄이면 아무래도 이제 줄이면 줄일수록 이 거리는 멀어져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뭐 8ma 제곱분의 디스턴스가 우리가 그 스페리컬 박스 모델에서 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에너지는 커지는 거죠. 예, 여기서 갭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블루 시프트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조정함으로써 색깔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요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여기는 카드뮴 셀레늄 퀀텀 더트를 만든 건데, 여기서 2.4, 2.5, 3.0, 3.9, 4.2 나노메타 갈 때 이 블루에서부터 레드까지 굉장히 인텐스한 컬러가 나옵니다. 인텐스한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요새 2020년, 2021년 뭐 이때에는 이걸 가지고 뭐 TV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필름 뭐 접어서 둘 수 있는, 말아서 둘 수 있는 TV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자, 이거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퀀텀 더트 디스플레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사이언티피컬하게 아카데믹한 도메인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퀀텀 더트가 이게 나노 파티클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인텐스한 컬러 주니까 마커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 뭐 셀이 메타볼라이트라든지 뭐 캔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셀이 어떤 물질을 받으면 그걸 어디로 보내고 해서 이런 것 다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도 이 퀀텀 더트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들을 했습니다. 좀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예, 뭐 그래도 우리가 좀 뭐 그 첨단, 그러니까 그 최근 내용들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한번 또 이런 좀 예쁜 그림들 보고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